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모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경선 후보가 가려지는데 주요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잇따라 회동하는 등 지지층 흡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당 선관위 회의를 열고 1차 경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한 11명 가운데 서류 심사 통과 후보를 선별하는 건데 이들 가운데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2차 경선에 오를 4명이 가려집니다. 본격 경선이 시작되면서 후보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구애 작업이 치열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오 시장과 만찬을 했고 공약집과 USB까지 건네주면서 꼭 성공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실천하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 오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잇따라 오 시장을 만납니다. 서울 시내 여러 가지 있는 문제부터 정치적 현안까지 서로 공감하는 게 많기 때문에 후보들은 오 시장과의 인연과 정책 연계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저하고 오 시장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건지. 오 시장 정책 중에서 약자와의 동행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오 시장에 손을 벌리는 건 오 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비교적 높은 정치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확장을 위한 후보 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명의 주자가 경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 양김의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4개 권역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과 김경수, 김동연 후보 3파전으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대진표. 민주당 후보들은 오늘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어제 대장동 공판 출석으로 공개 일정을 잡진 않았지만 노무현 재단 유튜브를 통해 대담을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 우려를 일축하고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김동연 후보는 자동차 부품업계와 만나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능한 경제통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습니다. 당당하고 또 정직한 경제 대통령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기가 바닥 정도가 아니라 저 바닥 저 아래로 추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 후보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경선 확정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아차 광주 공장을 찾아 정부 지원을 약속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대비 차원이었다는 설명이지만 호남 출신인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선 차출론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탄차에서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악수를 나눕니다. 생산되는 차량의 35%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기아차 광주 공장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일 이후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한미 협력을 강화했다고 성과를 강조한 뒤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또 자동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AI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 파면 이후 한대행이 지방 산업 현장을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리실은 통상위기 대응 차원의 일정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호남 출신인 한대행이 첫 지역 행보 장소로 광주를 선택한 건 대선 차출론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대행은 당초 광주 한 전통시장에 1,000원짜리 백반 식당을 찾아 격려할 예정이었는데 일부 지역단체의 반대 시위 움직임에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직원을 통해 손편지와 사비로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대미통상 협상에 대한 가시적 결과물이 나올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경선 불참을 선언한 주자들이 잇따르면서 제3지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3지대 인사들 간의 물밑 교류가 시작되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자들도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반 이재명 연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총리 등이 주축이 된 새미래 민주당이 오는 17일 개헌연대 집회를 계획 중입니다. 새미래 측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김두관 전 의원에게도 집회 참석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참석할 경우 구상 수준에 머물렀던 제3지대 연대에 시동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들을 포함한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고 다른 후보들 역시 선거연대가 불가피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3지대 빅텐트는 실체가 없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지금 나가신 분들의 대권 당선 가능성 모든 여론조사에서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큰 바람이 없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사례를 언급하며 반명연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문재인 연대가 거론됐지만 결국 무산돼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모두 출마한 걸 지적한 겁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선 출마론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광주행 일정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한덕수 대행의 일거수일투족이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어제 광주행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 대행이 모든 그 행위 자체를 이제 정치 행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 자동차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 51만 대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중에 35%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관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미 품목 관세가 발효가 됐고 나머지 이제 변속기 같은 필수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협상을 하려면 애로사항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 경영진과 들어간 자리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맥락 없는 행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선 행보다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좀 비이성적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호남 출신인데다가 지금
대선 후보로 언급된 이후의 첫 행보를 광주로 찾은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광주의 한 백반집을 사비로 후원하고 또 손편지를 전달한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해당 백반집이 아마 이제 그 무료 급식을 하나 봐요. 예. 1,000원 정도의 그 어려운 분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식재료를 이제 사비로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저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대권 결심을 했으면 저렇게 못 하겠죠. 또 했다 하더라도 저걸 갖다 공개하진 않았겠죠. 예. 아직까지는 저걸 보면 대권 출마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행보에 대해서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묘한 시점에 좀 전에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본인의 대권 출마가 모든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남을 방문했다. 그리고 또 대정부 질문을 이틀 연속 빠진 상태에서 무단으로 지금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이 대인 시장에 있었던 뭐 식당에 사비로 후원했다.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것을 어떤 검토가 없이 했다면 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을 검토하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불출마 결심도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사비로 저 식자재를 지금 이제 제공했다라는 거잖아요. 저거는 출마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바로 고발 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미담 사례로 소개했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이제 어떤 앞으로 대권 출마의 가능성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건데 만약에 그것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릴리스가 됐다, 언론에 홍보가 됐다고 한다면 저거는 아주 중대한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하면 사실 예. 저희가 이제 기부행위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할 때 통상 보면 그 해당 기부행위를 한 분, 추정되는 행위를 한 분이 어떤 명확한 출마 의지를 밝혔는지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확한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이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런 행동 등은 조심해야 될 행동들이죠. 특히나 이제 총리실 관계자가 저런 행동을 언론에 얘기할 때는 예. 오해 소지가 있지 않도록 조심히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붙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덕수 차출론이 확산하는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은 어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 대행은 등록하지 않았고요.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받아놓으신 건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당내 경선 흥행을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경선 이후의 상황도 또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흥행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경선의 흥행 또는 보수층의 예. 후보 선발 과정의 흥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이번 조기 대선판의 핵심 키워드는 빅텐트론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고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사실상 빅텐트론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죠. 조국 혁신당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전에 진보 진영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했던 정의당이 현재 유의미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미 빅텐트가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다른 빅텐트론을 추진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상응하는 이에 대응하는 보수 진영 당연히 빅텐트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빅텐트론이라는 게 인위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사실 진영 대 진영 대결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인을 갖고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서로 간에 대결하든 이게 대결 구도에 한쪽이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 등과 같이 이 정치 세력에 대해서 평을 할 때 감정적 대응을 하는 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쪽과 가깝다라든지 우리 쪽과 이미 교섭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선점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빅텐트론을 애써 감출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뒤에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어떤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보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불참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본인이 저렇게 발표까지 해야 할 내용인가? 오히려 저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선 레이스가 이미 벌써 김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4명으로 줄이고 거기에 또 2명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시는 분이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떤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당에선 이미 또 하나의 그 리그를 남겨놓고 있는 듯한 이런 여운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경선은 1차 경선이기 때문에 이건 됐고 다음 더 큰 빅리그가 있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옮겨가게 만들어 놓은 이 원인을 초래한 것,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저는 이런 비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뜻이 있었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와서 여기서 경쟁을 펼쳐서 후보가 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딱 48일 남았습니다. 48일밖에 남지 않은 이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본인이 후보로 거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것들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이라도 출마하시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곧바로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치르시던 아니면 밖에서 무소속으로 대선을 준비하시던 그런 어떤 명확한 행보를 보일 때가 되었다. 이런 비판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침묵을 이어가면서 국정 운영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최종 11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을 향한 이 대선 주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오 시장은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후보들이 그러니까 오 시장의 지지율을 좀 흡수하려는 이런 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아마 오 시장 입장에서는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을 또 애써 안 만날 이유가 없고 다 만날 겁니다. 근데 저기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일단 당내 경선과 뭐 그 이상의 것도 저희가 토너먼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상대방을 꺾고 올라가면 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거라는 것은 눈사람 만들기가 똑같아요. 눈을 굴려가는 과정인데 저 부분도 눈을 굴려가는 과정이죠.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붙여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의 일환이다. 특히나 오세훈 현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크다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분들의 표심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저런 식으로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저런 식의 노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반영돼야 되고 또 앞으로 혹시나 또 다른 정치 일정이 있게 되면 거기서도 저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토너먼트식으로 내가 상대방만 꺾으면 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되니까 뭐 네거티브를 해서라도 꺾어야지 이런 식으로 당내 경선과 그 이후의 절차를 치르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요 이른바 반명 빅텐트론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번처럼 뭐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뭐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뭐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경선 자체를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전제하는 거라면 저는 그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간에도
반명 빅텐트를 쳐야 된다는 어떤 일정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대선까지 48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빅텐트 온전하게 잘 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뭐 며칠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예. 사실은 이제 단일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보고 물론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만 없으면 되는 거고 사실은 지난 2017년도에 저희 그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었는데 그때 보면 홍준표 당시 후보가 24%를 얻고 예. 문재인 후보가 42인가 2위를 얻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21%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비슷한 6%를 얻었기 때문에 뺀다 치더라도 나머지 그 당시에 빅텐트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도 보수 진영이 아마 정권을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빅텐트를 못 했거든요. 그 반사적인 어떤 기억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빅텐트는 무조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빅텐트를 위해서는 뭐 반대하거나 또는 애써 다른 골라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빅텐트를 같이 할 분들이 어느 범위 내인 것인가에 대해서 예. 또는 그분들의 의사가 이제부터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범위 안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대구 경북을 찾아서 한 얘기인데 거기서 뭐 대구 경북 시민들에 대한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소 좀 우회적으로 아직까지는 단일화에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뭐 거리두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뭐 저희 당의 전 대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존재가 사실 민주당의 표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각자의 입장을 정한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빅텐트 안에 지금 민주당 내에 비명계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빅텐트 쳐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건 지금 빅텐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빅텐트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경선에서 뽑아놓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그 후보하고의 경합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기정사실의 저변에 깔려 있는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 패배주의라는 비판을 지금 같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빅텐트에 참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내지는 뭐 이낙연 전 총리 또 이준석 지금 후보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 지금 김두관 후보를 제외하고 누가 있습니까? 또 여기에 유승민 후보는 민주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후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대부분이 다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들을 가지고 그 마치 바깥의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과장됐다라고 보고 저는 김두관 후보도 이런 식의 반명연대라는 어떤 가치 연대나 정책적 연대가 아니라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연대라면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김부겸 전 총리의 이름도 거명이 됐습니다만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나는 민주당원이고 민주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3지대의 빅텐트라는 것이 사실상 현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차도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은요 SNS에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사진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진 한번 저희가 같이 볼까요?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사진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느와르 영화 같은 데에서 뭐 조직 폭력배들이 뭐 상대를 제거한 뒤에 뭐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사용되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저도 드럼통 저 단어의 의미는 예. 알고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묘사하기는 좀 뭐하죠. 예. 어쨌든 저 젊은 층들 입장에서 밈 형태로 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드럼통이 상징하는 의미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지나간 행적보다도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손에 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간의 입법부를 통해서 해온 그 전행의 형태를 본다면 사실 드럼통이 상징하는 전행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부각시키려는 나경원 의원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 권력 분리 원칙이 기본 구도인 우리 헌법상에서 보면
이렇게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일한 정당 내지 동일한 분이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이게 바람직하겠는가 그런 취지의 어떤 문제적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간의 행적에 대한 공격 포인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뭐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전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거티브 캠페인을 할 때 이 대선 후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것을 그 저급하고 유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 좀 드리고 저건 비유가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저걸 저 드럼통을 보면서 연상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연상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저희 노상원 씨가 썼다고 하는 수첩에서 나온 것처럼 야당 정치인을 수거해서 수장을 시키려고 했던 모습이 연상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저 사진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온라인상에서 지금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런 게 났더라고요. 2010년, 11년 2년 동안에 주유비로 5,700만 원을 쓰셨는데 그 때문에 드럼통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본인에게 역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후보들이 직접 네거티브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드럼통이라는 강렬한 표현을 써서인지 뭐 온라인상으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후보는 공개 일정 없이 사전 녹화된 대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독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결국 대통령이 되면 다 포용을 하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다른 편에 서 계신 분들, 뭐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요, 민주당 내 비명계 분들은 좀 다르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 보복으로 순화할게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저는 교과서적인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오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박용진 의원만 보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죠? 공천 과정. 그건 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2022년도에 대선 과정에서 보복은 몰래 하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언하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것이 보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간의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전의 말씀과 행동 또는 그간의 공천 과정을 보면 글쎄요. 여기에도 뭐 제가 언급할 부분은 없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어떤 비명 행사라고 하는 그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 대담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어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기소청 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정부부터 어떤 검찰 개혁의 필요성 있었던 것이고요.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소권의 무소불위의 기소권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공수처가 신설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수처에게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라는 비판을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여야에서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치 보복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소위 공포심을 조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굉장히 큰 위협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선거 때마다 여대 야소 국면을 만들어달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그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표를 모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해왔던 그런 작년에 그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서 했던 말들은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이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의 검찰이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한 그리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는 것, 이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그 불기소 처분한 부분을 그 서울 고법에 가가지고 좀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거기에 올라간 지 몇 달 됐습니까? 한참이 지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기소 독점의 폐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있는 것이고 아마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죠. 그런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못했으면 저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뭔가 어떤 수사에 나서면 그건 박수 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뺏고 이런 식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는 잘 활용하시다가 현 정권에 칼을 겨누니까 또 나누고 뺏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사기관을 저희가 뭐 알아서 임의적으로 재편한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재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저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이후에 뭔가 다 의견 수렴 거쳐서 뭔가를 결정하셔야지 저렇게 공수처에 대한 평가 없이 마냥 잘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상을 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공수처의 검사 7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그러면 역시 현 정권의 칼을 겨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월까지 해가지고 검사 7명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임명을 갖다가 제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임명을. 지금 그러면 이 과정들 속에서 공수처가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 필요한데 그걸 안 하시고 엄하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만 하시고 계시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천문만에서 9월 달이면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이 안 한 행동을 권한대행이 한다. 그럼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상 유지만 해야지 왜 그 적극적인 행동하자 이런 비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용주 대법관에 대해서도 그래서 안 하다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한 거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권한대행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임명 수요에 대해서는 그때 발생한 거는 그때 처리를 해왔지만 저 공수처 검사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부터 임명 지연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당장 임명하게 되면 또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공수처 확대 이제 정책 메시지부터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나눴는데 저희가 이 얘기도 좀 짧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좀 밝은색 계열의 옷차림을 주로 입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좀 벗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은 뭐 일단 전략적으로는 옳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도 주변 분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아마 그러겠죠. 조금 더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럼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안 거고 그 이미지라는 것은 과거의 언행으로부터 쌓여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옷가지나 인상착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저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난관인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스로 앞으로의 언행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옷뿐만 아니고 언행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국민의 심과 친화적인 이런 언행을 좀 해가셨으면 어떨까. 내란의 공범 정당이다. 이런 언행을 하는 순간에 옷차림 아무리 저렇게 스무스하게 하더라도 그 빛은 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 주시죠. 뭐 선거 전략상으로 예. 선거의 이미지 전략상으로 굉장히 잘했다. 특히 지난번 영상 출마 선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유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부드럽게 상당히 호소력 있게 전달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호평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지속해서 보여줄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째입니다. 다만 실종자 1명의 생사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수색 작업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이동 기자, 구조 작업에 진척이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서 소방당국도 밤샘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종자 확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인 50대 남성은 현재 지하 35m 아래 컨테이너 부근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0m 정도까지는 내려갔지만 아직 컨테이너에 자을들 수 있는 깊이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내린 비로 주변 지반이 많이 약해졌고 추가 붕괴 위험으로 작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맑아지면서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붕괴 지점과 약 50m 떨어진 초등학교는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이틀 동안 휴교하며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유의미한 구조 결함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동장 등 일부 시설은 안전 조치가 끝날 때까지 임시 폐쇄하고 학생들은 야외 활동 시 주변 공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 중 일부는 숙박시설 등으로 옮겨 현장 복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붕괴 현장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가장이 사업 실패를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구급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를 분주하게 오갑니다. 이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딸 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소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을 하고 이제 연락을 취했거든요. 그 뒤에 해가지고 서강대원이고 경찰 차고 계속 들어가서 빠르로 해가지고. 숨진 가족들의 몸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또 집안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극단적인 내용과 사업 실패를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서를 쓴 걸로 보이는 50대 가장은 집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곳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뒤 광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주의 한 빌라에서 남성을 발견했는데 주중에 혼자 거주하던 곳입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좀 건강이 양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진술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요. 경찰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한 뒤 살인 혐의로 체포해 용인으로 압송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50대 남성이 직접 범행을 알렸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50대 A 씨가요, 본인의 친누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자 메시지에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119에 신고를 한 것이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이 상황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일단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는 외부에서 어떤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경찰 측에서는 약물 이런 것들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50대 가장이 현장에는 없었지만 체포가 됐습니다. 광주에서 체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주중에는 광주에서 사업을 하셨고 주말에는 이제 집이 본가인 용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부부 형태로 지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범행 직후에 바로 이제 광주광역시에 있는 본인의 이제 빌라, 본인이 주중에 거주하던 곳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도주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용인 경찰서에 신고를 받은 광주 경찰에서 아마 이제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참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부모와 또 아내, 자식들을 살해한 건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조금 더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집안에서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 안에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비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어서는 관리비 연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한 바로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부친이 가족들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존속 살해 사건들을 비춰봤을 때 50대 남성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의 경우에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근데 전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이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떤 이제 재판 수사 과정과 아직 수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됐지만 본인의 어떤 피해 대상이 많습니다. 5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고 또 그 동기 자체도 굉장히 불순하다. 그리고 어떤 본인의 사업 실패를 왜 가족들의 피해로 이어지게끔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동기 부분도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수사 속보가 더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답답하다면서 비상문을 개방해 항공기가 결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어제 오전 8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제주에서 김포로 가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대 여성 A씨가 갑작스럽게 오른쪽 앞에 있는 비상구를 열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드가 개방이 되면요. 더 이상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견인차로 주기장으로 이 해당 항공기는 이동을 한 상황이고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륙이 지연되고 또 연결편들이 결항이 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 문을 연 30대 여성 A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답답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대 여성 일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강전혜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듯이 폐소공포증 치료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2023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집행유예지만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폐소공포증 그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 처벌이 좀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범행을 저질렀던 이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아마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과거에 치료 이력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상탈출구 좌석에 앉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열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겠지만은 아마 법원에서는 조금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승에 있던 승객들이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 여성의 돌발 행동에 400여 명의 승객들 큰 불편을 겪었고 항공편 2편이 결항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다 살짝 떴는데 갑자기 뭔가 지나갔어요. 갑자기 오른쪽 앞 부분이 환해지더니 비명 소리가 들리고 뭐 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승무원들이 급하게 승객들 제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뭔가 누가 말릴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여성이 문을 개방한 1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보상, 책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02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에 한 200m 정도 떠 있는 상황에서 그때도 승객 한 명이 비상문을 열었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B 씨도 당시에 뭐 심신미약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객들의 피해들 그리고 항공기의 수리비 그때 또 탑승객들이 몇 분이 또 다치셔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이런 것들과 연결 항공편들에 대해서의 지연 보상금 이런 것들로 7억 2,700만 원을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예에 따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
국토부가 항공보안 체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상문 근처에 이것을 지난번 아시아나 사고가 있었을 때는 예. 실제로 그 뒤에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다 보면 그 비상문 좌석을 팔질 않았습니다. 아예 비워뒀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조치 등이라든지 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착륙 상태, 그러니까 이륙이라든지 착륙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네. 승무원들이 착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어제와 같은 사고 와서 이걸 열어버렸을 때 이걸 제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승무원의 조금 능동적인 어떤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는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이게 비행 중에 문이 열렸다거나 한다면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국토부 조사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렇게 승객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승무원이 경고 없이 바로 제압을 할 수가 있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대구에서 그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사건을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요. 그때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이 나왔었습니다. 예. 집행유예가 붙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서 이렇게 정당한 예. 이유 없이 비상구 문을 열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한국 등 주요 우방국을 관세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오늘 일본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시작합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우리와 사안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협상에 참고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협상에 일본이 오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먼저 실무급 협상으로 몸을 푼 뒤 내일은 양국 협상 대표가 마주 앉습니다. 일본의 협상 단장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회담 출국 전 미국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협상 카드를 꺼내 보이기보단 미국의 요구를 들은 뒤 신중하게 대응책을 짜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我が国としての考えを伝えるとともに引き続き率直かつ建設的な協議を続けていくことを確認をいた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미국도 일본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해 쉽게 협상패를 까진 않을 전망입니다. Overwhelmed by the response from mostly our allies who want to come and negotiate in good faith. So we are expecting them to come with their best deal. 미국은 농산물과 자동차, 알래스카 LNG 개발은 물론 일본이 부담스러워하는 주일 미군 분담금까지 일괄 타결을 노릴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 일본과 여러 사안이 겹치는 우리나라도 이번 미일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협상에 앞서 미국 측의 포괄적 협상 요구에 대응할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팀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며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리그 선두를 달리는 LG가 팀 타율 2위인 삼성을 완벽히 제압한 것으로 팀 노히트 노런은 KBO 리그 역대 4번째 대기록입니다. LG의 외국인 투수 에르난데스는 6회까지 무실점 완벽 투를 펼치며 그간의 부진을 벗고 쾌투를 선보였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경기도 안산 4.16 기억저장소 앞에서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세월호 사고 11주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인데요.
이날 찾아온 초등학생들은 교탁 앞에 서서 고인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방문객들은 추모 문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네, 텅 빈 교실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해상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요즘 어린이들이 생존 수영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요. 네,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를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어린이 25명이 옹기종기 앉아 모여 있습니다. 이날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대원들이 어린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쳤는데요. 구명조끼 착용법과 하늘을 바라보고 물 위에 누워뜨는 입새뜨기를 배우며 유사시 대응법을 익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중한 생명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쾌청한 하늘 아래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6.4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8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22도, 대전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